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향한 여야의 물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요.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기일은 10차가 마지막인데 9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10차가 남았습니다. 진행된 이 변론기일 중에 가장 주목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듣죠. 예,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하는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되고요. 헌법재판은 엄중한 만큼 공론의 통합과 헌정의 발전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요? 네,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증거 채택의 문제에 있어서 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입니다. 근데 그것에 불구하고 어제 항상 그 수사 기록을 요청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 자체를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9차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참 저를 포함해서 참담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고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한다고 있었구나.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지금 크게 한 4가지 쟁점을 가지고 다퉜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비상계엄이 유연적인지 불법적인지, 두 번째는 포고령 자체가 맞는 것인지 불법이지요. 세 번째는 국회 침탈입니다. 네 번째는 선관위 군이 장악한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얘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지요. 국회에서 돌아가지고 체포조를 운영해서 여야 대표들과 국회의장들을 잡으려고 했는지, 또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해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자, 압니다. 그거를 방해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시간을 끌려고 해서 그것도 안 됐고요. 지금 절차적 문제를 정말 구질구질할 정도로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계속 기각 또는 각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 족족이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리고 본인은 인원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바로 1분 15초 만에 인원이란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계엄 당일날 30분 정도 돼가지고 국정원 제1차장에게 자기가 임명한 국정원 제1차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싹 다 정리해 했는데 정리 대상이 간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궤변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본인의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판 헌재 나와가지고 증언을 회피하거나 뭐 말을 좀 바꾸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바로 밑에 부하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헌재에 와서 정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특히 헌재에서 채택한 증인입니다. 그 정도로 헌재에서는 이분의 증인을 무게감을 두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 받았다. 딱 정확히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9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분들뿐만 아니고 그걸 생중계에 가깝게 거의 다 내용들을 본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이랄지 민주당 경고형이었다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지 평화 계엄이었다는 거, 심지어는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발에 가까운 망언들, 궤변, 이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헌정 질서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무리들이 파괴를 하려고 했구나. 이게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재판은 재판관들이 하시고요. 국회와 정당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 속에서 나라도 국민도 그리고 모든 재판도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종일관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한민국 이 엄중한 헌법재판 속에서 헌법적 가치와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 저희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쉽게도 민주당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의 증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코멘트나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와 정당의 본분으로서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마디 할까요? 네.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힘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정말로 45년 만에 헌법을 어겨가면서 개헌법에도 없는데 국회와 정당 활동을 맘치게 하고 영장도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하고 언론은 단전 단수를 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법치주의를 망치고 그런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가지고 있어요. 국민들 삶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지금 이 나라가 윤석열, 김건희 나라입니까? 국힘당 나라입니까? 짧게 코멘트. 네. 예, 너무나 아쉬운 대목인데요. 국민과 대한민국을 12월 3일 밤에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되고 그날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을 표시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 이후의 수습 과정은 대단히 헌법적이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미 2달여가 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성찰하실 부분이 좀 있으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2번의 법적인 계속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 우리 박 앵커 말씀하신 내일 본인이 구속 취소 직접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11번의 문제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11번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다 졌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재는 법에 따라서 아주 절차적으로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국힘당 지도부와 다수의 의원들입니다. 본인들이 정말 헌정 질서를 지키고 평온하게 이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지 내란을 종식하고 일상을 회복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면은 그 한남동 관저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대통령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스크럼을 짜고 또 구치소 가가지고 면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련하고 나와서 무슨 메시지를 냅니까? 계속 선동하는 메시지를 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열성적인 지지층 좀 바라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래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빨리 정신 차리고 선회하지 않는다면은 네. 간판 내리는 날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내일 있을 10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미뤄졌어요.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피의자들의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헌재가 어제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진술 조서 증거 채택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꽤 크게 반대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대법원에 의해서 공판 중심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87년 민주화 시대 이래로 저희가 쌓아온 대단한 업적입니다. 즉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라든지 증언 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재판정에서 다시 다툰다. 그래서 심증을 형성한다 하는 민주적인 사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수사 중인 재판의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해야 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단히 아쉽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쌓아온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왜 헌법재판소는
따르지 않는 것이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공판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진술 조서 증거 채택이다. 저는 우선 이번에 그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 되고 또 단죄의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 보수 정당의 근본 자체가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보수주의, 보수 정당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건 뭡니까? 헌법을 지키고 헌법 질서를 보존하고 법치주의를 본인들은 주장한다, 옹호한다는 걸 가치로 삼아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우려스러울 일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한 문영배 권한대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명색이 집권당의 대변인과 의원들이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동된 극우 세력들은 재판관의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영배 대행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의연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문제를 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그 진술은 녹화가 다 돼 있고 전문 법칙 이 가장 여러 가지 증거 중에도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 진술 조서는. 그리고 지난 4차 변론 때부터 여기에 대한 재판관들의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죠. 여기에다 이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 그냥 그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재판관들은 4차 변론 때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밝혀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헌정 파괴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 재판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궤변과 또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한다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그 폭도들이 서부지법 가가지고 폭동 사태 일으키고 판사를 잡겠다고 판사 문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찾으러 다닌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 유지할 겁니까? 짧은 발로 듣겠습니다. 예, 저희 법과 규정이라는 것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편하고 경우에 따라서 유불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관된 해석과 일관된 적용으로 가야지 저희 공동체가 유지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이 중요한 헌법재판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뺀다 하면서 또 형법상의 내란죄 공소장을 갖다 쓰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편의성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를 존중합니다. 헌법재판관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견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의 방위 발언 이후에 이제 회유 공방이 일었어요. 이 회유 공방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유. 일단 저는 박 의원님께서 정말 헌재 존중한다는 말씀 좋습니다. 평가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집권당 전체가 지도부가 지켜준다면 지금이라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 정말 이런 식으로 헌재 재판소 자체를 헌재 개판소가 뭡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명색이 집권당 의원들이 헌법 개판소 얘기하고 그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성과 자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707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만 네. 이분의 말씀을 이제 보도를 접하면서 자꾸 이렇게 오버랩된다고 하나요? 생각나는 게 이분이 그 12.3 비상계엄 해제된 직후에 본인 스스로가 그 기자회견을 자청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용산 대통령실 앞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울면서 내 부하들은 죄가 없다.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을 해산하러 가고 그런 얘기 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김현태 단장까지는 몰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전 곽종근 특수사령관 때 나왔다고 봐요. 곽종근 특수사령관,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회유되고
이렇게 압박받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작까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인단을 탕에서도 그랬고 자수서에도 그랬고 국회 나와가지고도 나는 민주당 의원들에서 그런 거 없이 내 소신에 따라 진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초기 진술을 할 때 그리고 모든 거를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얘기들, 자기 부하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했던 저는 그 부분이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 민주당이 비상계엄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무슨 공작을 했다는 건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김현태 707 단장의 진술이 이제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공작 정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절차와 시간 속에서 증언과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국민들을 오히려 자제시키고 과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두세 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불안하고 엄중한 상황에 지휘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변호사를 대주겠다 공익제보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증언을 유도하는 듯한 정황들 저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제 이런 것은 국회가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탄핵 국면 속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특히 이 탄핵 찬반 집회가 뭐 토요일만 되면 지금 이 연합뉴스 TV가 있는 광화문 일대에는 찬반 집회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광주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여론도 나뉘고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특히 광주 지역에서의 집회를 놓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광주에서의 찬반 집회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 윤석열 씨나 그 일당들이 내걸었던 포고령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정당, 민주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 과격한 세력들이 광주를 찍어서 그리고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몰려가서 또 참석자들 중에 다수가 그럼 우리 박앵커도 아실 겁니다. 그 유인물 보셨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아주 폄하, 뭐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군이 내란을 뭐 개입됐다는 등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을 뿌리고 했던 부분들은 저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론은 못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배출했다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은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이미 단락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도 그 위에도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 지금의 국힘당도 그렇고 뭐 잊혀질만 하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하는 발언들, 행위들을 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지금 서울로 와서 직장 생활하신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랑 그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 공포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12월 3일 날 이후로 그 약을 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분은 광주를 떠난 지가 수십 년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계시는 광주 시민들과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 전두환에 의해서 일어났던 80년 그 비상계엄과 이후의 학살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번에 군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한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저희 정당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을 흡수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점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오히려 12월 3일 밤보다 더 큰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이에서 헌법 파괴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내란죄 프레임을 강하게 공포 마케팅을 했다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고 또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는데 민주당 의원이 내통한 정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까지 갔습니까? 저희는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왜 올랐습니까? 민주당이 초래한 헌법적 불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허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민수 대변인께도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안드리고도 싶습니다. 극우, 극좌 이쪽을 부각시키면 저희 정당들이 도리를 다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고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자제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앞길로 이끄는 노력이 이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로 나오신 불안하신 국민들 그게 전 국민의 한 40%에 해당하는 민심일 수도 있는 것을 극우라고 그리고 기승전 폭도 프레임으로 서부지법 사건과 연결시키고 이런 것은 절대 좋지 않고 마지막으로 광주 정신은 결코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주의를 배격하자는 박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충분히 그러는데 제가 꼭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은 대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그 전체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주 과격한 집회를 갔습니다. 정말 그 집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 공격을 넘어서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가서 헌재를 싹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하는 발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들 배격해야 되고 극우 세력들 당연히 정치권이 나서서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막아야죠. 제지시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국힘당의 그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추기는 점이 아주 많다. 네. 그리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그건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국민의힘도 지적하고 앞장서서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보수 진영에 나는 그런 분들은 진짜 보수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절대 안 된다. 탄핵 절대 찬성한다.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 같습니다. 네. 예, 팩트만 한 가지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극단주의를 배격하자는 한민수 대변인의 말씀 저도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집회 참여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 주말 즈음으로 해서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셨습니다. 저는 이 팩트만 비교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럼 팩트를 바로 쳐볼까요? 왜냐하면은 대표가 말씀하신 건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본인들 당원들한테 뭐 집회할 수 알려주는 게 그게 뭔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좀 비겁한 게 국힘당 지도부가 무슨 구치소 가가지고 대표, 원내대표 다 가는데도 그러면서 이건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 그리고 의원들 수십 명이 몰려가는데 이건 개별적인 거다. 근데 개별적으로 헌재 항의 방문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중진들이고 다 지도부에 속했던 의원들이에요. 예. 전 눈 가리고 앙하는 건데 더 비겁해 보여요. 탄핵 심판 결과를 말씀을 좀 전망하자고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러시죠.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이 이제 10차 변론까지가 돼 있는데 과연 추가적으로 더 변론 기회를 줄 것이냐? 즉 대통령 측에 대해서 이제 좀 공정한 얘기를 많이 요구를 했으니까 한 번 더 뭐 11차 정도까지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10차로 딱 끝날 것 같으냐 이 정도 얘기로 좀 듣겠습니다. 먼저 예상을 해주시죠. 예, 상황을 빨리 정리하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압박하시는데 빠른 정리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오히려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와 절차가 모두 훼손돼도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충실히 진행이 됐을 때 지혜롭게 귀결되고 국론이 통합된다. 이것은 어떤 산수 같은 공식입니다. 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충실히 토론돼야 되고 저는 변론 기일들은 충실히 잡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어려운데요. 전망도 어렵지만 한 번 더 열릴지 말지도 어려운데 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힘당이 주장하는 뭐 이게 무슨 너무 빠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과 달라요. 현재 이게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게 국회에서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달이 걸렸고요. 뭐 우리 국민들 다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미 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헌재는 충실하게 다 해왔습니다. 오로지 이거를 졸속이다, 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정말 구차할 정도로 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삼고 또 국힘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헌재를 4차례입니까? 가서 항의 방문하고 흔들어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거지 헌재는 절차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또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10차로 내일 또 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건 혹시나 한 번 더 한다면 이제 뭐 그 피청구인 측이랄지 국회 측의 최후 진술이라고 합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정도지 뭐 더 이상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정적 차이를 한 가지는 꼭 환기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너무 빠르고 과속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업적인 계약서를 쓸 때도 중요한 것은 한 달이 걸리는데 2달도 걸리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정말 그 부분 야속합니다. 12월 3일이 계엄이 있고 첫 탄핵 소추 의결을 압박받은 게 12월 7일입니다. 불과 4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탄핵 소추안을 쓰다 보니 외교적인 문제가 포함이 됐던 것이고 그때 저희가 그 독소 조항 외교적인 거 다 포함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바로 다시 탄핵 소추를 압박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다루는 과정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충분해야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헌재 기간은 충분하고요. 간단하게 반론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정말로 위험한 발언들, 위험한 행위들,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다수의 의원들이 양심을 걸고 합리해주지 않았다면은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 못했겠죠. 전 지금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다행이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여기 대열에 합류해서 헌정을 수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아직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압축적인 대답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뭐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탄핵 심판 첫 기일 변론이 종결이 됐고 선고일은 미정이 됐고 중간에 좀 들어온 얘기를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을 못해서 송구하다. 또 군동원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만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은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한 입장부터 먼저 들을까요? 탄핵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됩니까? 그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고요. 당시에 일단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전혀 적법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거는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고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얘기합니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헌재에 나와가지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반대했다고 한덕수 총리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받은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령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바로 이어서 권한대행이 즉시 지체 없이 해야 되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그 임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이 소추가 된 거고 오늘 이제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헌재에서 잘 다뤄지면은 거기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 권력이 불안해졌을 때, 직무 정지당했을 때 꼭 필요한 게 거국 내각,
혹은 중립 내각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됐을 때 저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갈 때 그 이유가 불분명하고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탄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효력 정지해야 된다고 저희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듯이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마무리 단계라고 헌법재판소나 주변에서 관찰을 하는데 이때야 돼서야 이것이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안타깝고 이런 교훈은 반드시 남겨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뭐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다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여러 여론조사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하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두 자릿수가 나온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오늘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떤 반응입니까? 저희는 이게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 할 수는 없고 저희 당에서도 뭐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이 지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이 있고 또 이 지금 김문수 장관님의 지지율이 형성이 된 게 저희 정당 활동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장관으로서 묵묵히 활동하시는데 언론에서 이제 지지율이 나온 것이라서 저희는 그냥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관찰자적인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뭐 사자성어를 잘 만들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난 게 나탄 밤조 아니면 나탄 밤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다니는데 밤에는 그냥 조기 대선에 꽂혀가지고 의원들이 우왕좌왕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유력한 언론에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움직임 쫙 분석해가지고 저도 비겁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아쉬우니까 그런 말 안 해도 속으로 뭐 김건희 여사도 비슷할 것 같고 저런 배신자들 할 것 같아. 차라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끝났으니 정말 내란 종식하고 국민들께 일상 돌려드리기 위해서 빨리 조기 대선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약도 준비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하십시오. 네. 그냥 누가 잠재적 뭐 잠룡인지 뭔지 이렇게 이런 분들 국회에 토론회만 한다면 수십 명씩 몰려다녀요. 그 언론인들이 안 보겠습니까? 기자들이 다 보고 카운팅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어디 받아본 글 보니까 오세훈 시장 토론회 가려고 간 국회의원 명단 몇 명, 뭐 누구 몇 명, 중복된 사람 몇 명 다 나왔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럴 때입니까? 집권당 의원이라면서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경제 살리는데 좀 노력하고 예.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예,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좀 앞서서 예측하고 사안을 또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극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 느끼는 저희 분위기는 굉장히 저희는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지층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되고요. 저희는 움직임이 굉장히 절제돼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편하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을 하시면서 네. 조기 대선 지금 몰입 상태세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편안한 점이 있지만 예. 저희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저희는 그게 저희의 숙명이고 도리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처신에 대표 노력합니다. 예, 우클릭에겐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박 의원님만 조용히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 107명 의원은 이미 다 정한 것 같아요. 아유, 오늘은 예. 김문수 장관마저도 들썩들썩해서 한 말씀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게 하나 더 이재명 대표 얘기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 책 써서 지금 예약 판매되고 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식 출간하게 되면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전 대표이기 때문에 직전 대표이기 때문에 언제쯤 등판합니까 다시? 그건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예, 저희가 이 당내 밖에서 벌어지는 지금 지도부 밖에서 그렇죠. 벌어지는 일이고, 예, 그래서 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여러 대통령 지금 탄핵 국면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맞물려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로서는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당의 다양성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 면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특별히 어떤 코멘트나 언급을 드리기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등판합니까? 민주당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등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본인이 국민의힘의 국힘당의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등판을 해서 어쨌든 후보로 뛰고 또 세를 규합해서 뭐 후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상당한 의미 있는 뭐 득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면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은 많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2.3 때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을 대거 본회의장으로 같이 온 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또 탄핵도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멀쩡한 사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클릭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이거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도 보수 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인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중도 보수 얘기 설명 듣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대변인을 하면서 기자들 많이 만나서도 우리 민주당의 스탠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도 공교롭게도 우리 당도 중도 보수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뭐 기사도 보고 그 논문 같은 걸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들 그다음에 정당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의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공약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 총선 공약 분석해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표의 이런 말씀은 어떤 절박함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런 말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2.3 불법 유연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보수 정책이면 어떻고 진보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국민들 삶을 일으킬 수 있다면 거기는 채용하는 게 맞다. 택해서 쓰는 게 맞다. 그런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당에도 좀 촉구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좀 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책 놓고 잘하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상속세 저는 물론 아플 겁니다. 그런 이슈를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선점해 가면은 되게 아프고 뭐 당황하는 건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기승전 그거를 발목 잡고 그냥 비난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색이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수십 번씩 얘기하고 내려갔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은 국민들 위해서는 실용적인 정책이라면 모든 걸 써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클릭은 프레임이고 중도 보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자유시장 경제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뭐 반가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을 왼손잡이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오른손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희한테는. 그것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 논거가 성립이 되고 주장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걸 뻔히 아는데 이때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시면 그걸 다 믿어야 하는지 믿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거고요. 오늘 뭐 이런 차제에 진짜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면 어떤 주제, 어떤 토론이라도 저라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하겠고 공개 토론하겠고 중도 보수를 뭐 공약을 분석하니까 그렇다 하면 뭐 저희는 더 반가운 얘기고요. 모든 토론 저희가 제안 드리겠고요. 중도 보수 쪽이나 이 시장 경제 지키는 건 저희의 숙명이고 저희가 원래부터 걸어왔던 길이니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쪽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뭐 근데 이 좋은데, 점에서 이제 네. 하나 좀 네네.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예전에 그래도 보수의 가치,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가치들을 그래도 좀 지키겠다는 모습은 지금의 국힘당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은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박 의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국힘당의 지도부랄지 대다수의 분들은 너무 좀 우경화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극우화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권당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추경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 번도 추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을 좀 내십시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없어요. 그냥 일단 민주당이 내거나 이재명 대표가 내놓으면 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저는 국힘의 지금 모습은 너무 오른쪽에 처쳐져 있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뭐 평생 왼손 오른손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 어떠한 정책을 썼는지 시민들과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책 실용적으로 쓰는 게 그게 진정한 행정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미지적으로만 얘기가 되면 안 돼서 추경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아서 이 금년도 예산은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약간 훼손이 된 예산이지만 그 예산 자체가 6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중에 집중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이 조기 집행에 바쁜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전국의 공직자들의 이 추경 논의에 빨려듭니다. 그래서 일을 오히려 못하게 되고 민생을 못 돕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 여당의 수건이었습니다. 기업을 위한 최고세율 인하, 또 중산층을 위한 공제 한도의 상향, 이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우클릭 뭐 조기 대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그중에 공제 한도를 뽑아 가신 거죠. 그러면서 또 저희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시던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협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반도체법, 전력법, 또 민생 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 출발 기금 등 모든 정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실용주의냐 아니면 우클릭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당내에서도 예를 들면 50시간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이 이제 목소리를 냈단 말이고요. 이번에 이제 중도 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건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저는 뭐 그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대표의 생각이 말씀드렸다고 해서 구성원들 모두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찬성을 하고 동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건전하게 논의하고 그것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들이 금융투자세 폐지할 때 얼마나 그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까? 이런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뭐 예산 삭감을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 비상계엄의 이유까지 삼았던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허무맹랑하죠. 매년 한번 계산 찾아보십시오. 2023년, 20년, 22년 대부분 4조 5천억 정도 내외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증액 자체를 보이콧을 했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4조 1천억 중에 어떤 내용인지 다 모릅니까? 예비비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 경비, 그런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주머니 돈에 쌈짓돈처럼 윤 대통령 자기 돈 이렇게 썼겠습니까? 검사들 자기 돈 이렇게 썼겠어요? 그런 예산을 깎은 겁니다. 할 말 없을 거예요. 민생 예산은 단 한 푼도 저도 예결위원이었습니다. 민생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았다. 제가 확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그런데 돼서, 이거를 가지고 네. 계엄을 해요? 말이 안 돼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영수증 안 써서 깎았다는 예산들 영수증 다 쓰는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가리고 했다는 건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 가리고 했던 것이라는 팩트 점검 드리고요. 저도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예, 순조롭게 진행되던 게 하루아침에 하이제킹 당했었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